북미 간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이젠 경색된 남북 관계에 금강산 관광까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돌연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했고요. 북한은 이 문제를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아닌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과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이딴 담화를 통해 미국에 강원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이번 주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가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다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틀 만에 북한이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면서 우리 정부에다가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예. 근데 금강산 관광하면 남북 대화 협력의 이제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의 이딴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그 금강산 현지 지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야기들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백두산 등정에서 밝혔던 자력갱생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강산 사업도 남측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자니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남한을 먼저 상대로 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노이 결렬 이후에 남한에 대한 실망, 북미 협상에서 남한의 역할이나 능력에 대해서 북이 실망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도 지금 남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개성하고 금강산은 콕 찍어서 재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면이 깎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불만도 지금 한꺼번에 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회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이기도 하고. 예.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제 철거 날짜를 좀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면 협의가 아니라 예.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좀 하자. 이거는 어떤 메시지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 행면 그대로 보면 남북 간에 지금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별로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야에 이야기하지 말고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라는 거에 대한 가장 실무적이고 가장 딱딱한 방식의 협의를 하자고 하는 거죠. 문서로 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오픈인 것 같아요. 아직 북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는 정말 좀 이야기가 오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금강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예, 예. 그런 보도도 좀 있었거든요. 이 예. 때문에 북한에서는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금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화벌이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엄격하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네. 남북 협력을 통해서만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은 남북한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민족의 성산이지만 그렇죠. 예. 중국 사람에게도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강산까지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가려고 하면 도로를 통하든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금강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도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갈마 그리고 금강산을 연계한 그 해양 크루즈 이런 이야기 제안들을 한 건데 그건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비용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겠죠.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북한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몰수한다거나 계약을 뒤집는다거나 하면 사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는 나라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북한이 꼭 주지했으면 합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통지문을 보내는 등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사실 좀 고민이 좀 깊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경협 관련해서도 북한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전반적인 전환을 좀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신중한 입장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 남북 관계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금강산에서 발언을 보면 특히 그렇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경색 국면을 북 내부에서 풀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그 미주국장, 외무성 미주국장이 우리 대통령께 이른바 막말을 한 것도 네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불만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지금의 태도를 유지하는 한 북 안에서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제안을 할 때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라는 그렇죠. 새로운 기구 새로운 기구가 이름으로 좀 등장했죠. 제안을 한 걸로 봐서는 네. 이미 그 통일전선부 차원에서는 입장이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 뭔가 제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시설 철거는 남북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대북 제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예.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려면 어쨌든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현철 통일부 이제 장관이 이 창의적인 해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떤 좀 방법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 관광 자체는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단체 관광이라든가 대규모의 인력이 들어가서 대량의 현금이 들어갈 때는 이게 그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광을 운영하는 주체 회사가 북한하고 합병이나 합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 장비가 들어가는 게 또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금강산 관광을 그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재개하는 거는 제재의 수위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관광이라든가 혹은 이산가족 고향 방문 형태의 이렇게 인도적 사업하고 연결된 관광 네네. 이런 것들은 그 일부 이제 제재 해소의 명분도 있고 또 추진 가능한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예. 스톡홀름 회담 결렬 이제 한 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번 연말을 미국이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 좀 보겠다라는 담화문을 좀 내놨잖아요. 근데 이제 예. 김계관 외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살짝 뒤에 물러나 있던 입장인데 이걸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김계관은 90년대부터 한동안 그 북미 협상 굉장히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북한의 이제 어쩌면 외무성의 원로죠. 그래서 미국을 좀 깨트려 볼 수 있는. 예, 그 발표의 주체가 지금 현직 실무자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발표 방식도 외무성 담화를 이야기한 발표 방식은 되게 공식적이었어요. 그렇죠. 외무성 담화 형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발표 주체, 발표의 격 그리고 발표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그 정상회담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직접 담판을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또 강경파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서 연말을 넘기려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방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계관 역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대미 협상에서는 이제 좀 배제가 돼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예.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대미 협상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좀 이례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그 김계관과 김영철 두 양반의 담화가 하나의 세트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 북미 협상의 실무 지금 현재 실무자는 아니지만 네. 한때 실무에 관여했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는 외부에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그들 자체 그 목소리의 책임감은 또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계관을 통해서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 정상회담을 하자. 그렇지만 그 미국 조야에 그 대북 적대시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조율해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철의 담화는 정반대로 그렇죠. 그 대북 적대시 세력이라고 이른바 북이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운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그거는 일견 보기에는 네. 그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연말로 시한을 본인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도 좀 초조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북한이 계속 이제 연말까지 어쨌든 해법을 내놔라. 새로운 해법을 좀 미국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침묵을 지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북한과 관련해서 몇몇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으며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사실 좀 봤을 때 그 연내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탄핵 국면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대외적인 업적 과시용으로 실무 협상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겠죠. 네. 북한도 이제 지난번 실무 협상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북한은 탑다운 방식의 협상을 원해서 한 번 더 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무 협상에서의 뭔 많이 진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가 네. 결렬되고 그 후과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실무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북미가 성과를 원한다면 이번에는 실무 협상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 시한 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실무 협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헤리티지 그 재단의 연설에서도 북핵 포기와 관련해서 실패한 전략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쨌든 미국에서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실패한 전략 글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 번 산 말을 두 번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내부로 이야기를 할 때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터프한 방식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수위의 요구를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걸 반드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보다는 전향적인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과 관련된 그 미국 내 합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성과를 원한다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좀 더 그 핵 문제에 집중해서 미국도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겠죠. 자, 화제를 바꿔서 지난 22일 날 그 하와이에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이제 열렸습니다. 예. 자, 이번 협상 가장 큰 쟁점이 뭐였습니까? 사실 매번 그 분담금 협상을 할 때마다 문제인데요. 미국은 네. 이제 많이 분담금을 받으려고 하는 네네. 거고 저희는 이제 좀 더 우리는 좀 더 그 공평한 그렇죠. 분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러니까 보도에 하면 5억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 5배, 6배 이상 갑자기 그렇죠. 예. 금액을 늘리고 있는 게 한 6조 제일 큰 원 정도 쟁점인 뭐 이렇게 것 이야기되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담 요구가 이제 5배 혹은 6배의 금액을 늘리려면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항목들이 이제 주한미군의 인건비라든가 네. 혹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혹은 연합훈련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다고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미국이 너무 많은 분담금을 한국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 동맹국들이 공평한 분담 원칙을 좀 이제 재강조하면서 좀 많이 내라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르면 이제 다음 달에 한국에서 이제 3차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 협상은 좀 쉽지는 않겠네요. 협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이제 동맹의 분담이 더 네. 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사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라기보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토에도 뭐 안보 무임승차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토에도 지금 그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토나 일본하고의 그 분담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되겠죠. 자, 이번 주 남북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둘러싼 주변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로이 또 일본 직위식을 계기로 해서 이낙연 총리와 예.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총리 만남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2018년 그 한국 대법원 판결, 그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한일 관계 급격하게 경색이 됐고요. 그 이후에 별다른 그 정부 간의 공식적인 채널에서의 대화가 없다가 이번에 그 일왕 주기를 계기로 해서 총리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네. 아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가장 최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동안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고위급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이 협상 하나로 문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물꼬를 트는 회담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미 군사 정보 협정 지소미아 만료가 이제 다음 달 22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데이비드 스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가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예. 오는 다음 달 5일에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지소미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한국과 일본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커서 네. 지소미아 문제가 지소미아 문제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한일 간 갈등 문제 속에서 터진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해결하기 단기적으로 해법 마련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뭐 한일 총리 간의 만남이 있었고 이게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지만 한일 간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시각차가 여전히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일본이 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고 네네. 그게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전제가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라든가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민족 감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돼 있고 뭐 실무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됐던 일본 기업과 개인들 간의 화해를 통해서 그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정부 그것까지 1:1 일본이 지금 그렇죠. 예.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끝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에 러시아가 우리 방공 식별기록 카디지를 또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에는 우리가 그 러시아가 우리 방공 식별기를 침범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 사격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 예. 최근에는 보면 또 중국에서도 카디지 침범이 좀 잦아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 카디지 침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영공하고 방공 식별 구역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영공은 이제 우리 영토와 영해 위에 설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침범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근데 요즘 항공기들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우리 영공 바깥 지역에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대 혹은 주변국 비행기가 들어올 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 출격을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그닥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행태를 보면 전통적으로 그 방공 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토 쪽,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이고 네.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그 이어도 상공에 네. 한중일의 방공 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지역이 있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서 자꾸 그쪽 지역을 침범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 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강대국들 간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곳을 찔러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곤혹스러운 처지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건 우리의 영공은 아니지만 영공에 준하는 문제이고 사실 여기를 카디지를 통과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는 관행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그 사전 통보라든가 하는 관행들을 만들어 가면서 좀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